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사랑의 관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펭귄 클래식에서 편했고 안지영님이 옮기셨습니다.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이어 가장 많이 상연된다는 4대 장막극의 극작가이자 세계 단편문학의 거성으로 수많은 후대 작가들의 문학적 스승입니다. 체호프는 1860년 1월 러시아 남부의 소도시 타간로그에서 태어나고 엄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다. 10대 소년으로 자라난 체호프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잡화점의 파산으로 가족 모두가 새 삶을 찾아 모스크바로 이주하고 그 후 홀로 타간로그에 남아 과외로 생계비를 벌며 타간로그 김나지움을 졸업한다. 1879년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해서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코믹한 단편들을 유머 잡지나 신문에 게재해서 받은 원고료로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들인다. 1884년 졸업 후 지역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직업작가로 활동을 계속한다. 1887년 해질 무렵으로 권위 있는 푸시킨 문학상을 수상하고 1888년 중편 광야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작품의 내용 또한 초기에 코믹하고 회화적인 스케치적 단편을 벗어나 인간 내면의 고뇌, 확장된 사회적 문제의식과 주제들로 전화한다. 1890년 이미 게을러지기 시작한 자신의 조련을 위해서 고통의 땅, 유배의 땅인 사할린으로 떠나 그곳에서의 경험을 사할린 섬이라는 여행기에 담는다. 사할린에서 돌아온 후 모스크바 근교의 멜리호보에 영지를 구입해 1899년까지 거주하며 40편이 넘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썼고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서 스타니슬라브 훈장을 받는다. 병세 악화로 1904년 사망할 때까지 창작에 매진하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벚꽃동산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다. 낭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로 아주 맛있는 고기가 든 빵과 가재 요리, 양고기 커트릿을 내왔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작은 눈에 통통한 얼굴을 한 작달막한 요리사 니카노르가 손님들이 점심 식사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려고 위층에 다녀갔다. 그는 너무 말쑥하게 면도를 해서 수염을 깎은 게 아니라 뽑아낸 것처럼 보였다. 알료이는 아름다운 펠라기아가 이 요리사에게 반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펠라기아는 그가 주정뱅이인데다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와 결혼할 생각은 없고 그저 같이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니카노르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 혼인 외의 방식으로는 그녀와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강요했고 그녀에게 욕을 하고 술에 취했을 때는 때리기까지 했다. 그가 술에 취할 때면 펠라기아는 위층에 숨어서 통곡을 했고 알료인과 하녀는 만일의 경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집을 비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끝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알료인이 말했다. 왜 펠라기아가 정신적으로나 외모로나 자기한테 더 어울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저 괴물,
이 집에선 모두 그놈을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니카노르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사랑에서만큼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 모든 것을 이해할 도리는 없겠죠. 아니면 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요. 사랑에 관해 지금껏 내려진 정의 중 논쟁할 수 없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사랑의 비밀은 위대하다는 거죠. 이외에 사람들이 말하고 쓴 모든 정의는 해답이 아니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들을 제기한 데 불과한 거였죠. 어떤 경우에는 유용해 보이는 설명이 다른 수십 가지 경우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경우를 종합하려 하지 않고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이지요.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브루킨이 동의했다. 우리 러시아인은 점잖은 사람들이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는 일종의 집착을 보이죠. 보통은 시적으로 그리고 장미와 꾀꼬리로 사랑을 장식하지만 우리 러시아인은 치명적인 문제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없는 문제들만 골라서 사랑을 장식하죠. 제가 아직 모스크바 대학에 다닐 때 인생의 연인이라 부를 만한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내가 자기를 안을 때마다 자기에게 한 달에 얼마를 줄지, 요즘 소고기 값은 1푼트에 얼마인지를 생각하던 여자였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할 때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게 정직한 사랑인가 아닌가? 현명한 선택인가? 어리석은 선택인가? 이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특성이 우리를 방해하고 불만스럽게 만들며 짜증나게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영혼 속에 기꺼이 이야기하고 싶은 무언가를 품고 사는 법이다. 도시의 독신남들이 단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사우나나 레스토랑을 다니고 때로 목욕탕 일꾼이나 종업원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시골의 독신남들은 보통 손님들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는 법이다. 더욱이 창밖으로 잿빛 하늘과 비에 젖은 나무들까지 보이니 이런 날씨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어 그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것 외에 다른 할 일도 없다. 전 벌써 오래전부터 소피노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알료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어요. 분명 화이트 칼라로 교육을 받았고 기질상으로도 서재형 인간이었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 영지에 큰 빚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빚을 진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제 교육에 많은 돈을 쓰셨기 때문이라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거부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곳은 땅이 비옥하지 않아 농사를 짓고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농로를 쓰거나 품꾼을 써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면 농민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데리고 직접 노동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중용을 찾기란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잘 몰랐습니다. 땅 한 조각도 가만두지 않고 이웃 마을에서 농부들과 안악들을 모두 끌어모아 정말 맹렬하게 일을 했어요. 물론 저도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벼를 베었지요. 그러면서도 배가 고파 할 수 없이 밭에 오이를 먹는 시골 고양이처럼 답답해하며 괴롭다는 듯 인상을 썼죠. 온몸이 아팠고 걸으면서도 잠을 잤어요. 처음에는 이런 노동자의 삶과 제 문화적인 습관들을 쉽게 조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저 몇 가지 생활의 질서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전 여기 위층에 호화로운 방들의 자리를 잡고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는 양주를 탄 커피를 내오라고 했죠.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유럽 통보를 읽었어요. 하지만 한 번은 입안 사제님이 오시더니 제 양주들을 몽땅 마셔버렸어요. 유럽 통보도 사제님의 딸들에게 가버리고 말았지요. 여름에 특히 풀을 벨 때는 침대로 기어들 사이도 없어 헛간의 썰매나 습지기의 오두막에서 잠이 들곤 하는데 독서는 무슨 독서겠습니까? 저는 점차 아래층으로 내려와 하인용 부엌에서 밥을 먹게 되었고 예전에 누리던 사치 중에서는 이 하녀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하녀가 아버지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쫓아낼 수가 없어서였어요. 처음 몇 해 동안은 이곳에서 저를 명예 치안판사로 선출했습니다. 가끔 도시로 나가서 의회와 지방재판소 회의에 참석하곤 했지요. 신이 났죠. 이곳에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한 채 두세 달을 살다 보면요. 특히 겨울에는 말이죠. 결국 검은 프로코트를 그리워하게 되지요. 지방재판소에는 프로코트, 제복, 연미복도 있고 온통 법률가들의 교육받은 사람들만 있으니 얘기를 나눌 사람들도 많았죠. 썰매에서 잠을 자고 하인 부엌에서 밥을 먹다가 깨끗한 옷을 입고 가벼운 구두를 신고 가슴에는 사슬을 달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런 호사가 없는 겁니다. 도시에서도 저를 기쁘게 맞아주었고 저도 기꺼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고 또 솔직히 가장 유쾌했던 일은 지방재판소장인 루가노비치 씨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분이죠. 제가 그분과 교제하게 된 건 그 유명한 방화 사건 직후였어요. 심리가 이틀 동안이나 진행되어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루가노비치 씨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나 하십시다. 사실 좀 의외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루가노비치 씨를 잘 몰랐고 그저 공식적으로만 인사를 한 사이였거든요. 그분 댁에 가본 일도 없었고요. 저는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렀다가 점심 식사를 하러 그분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나 알렉세이브나, 그러니까 루가노비치 씨의 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아주 젊었어요. 22살이 채 안 되었고 우리가 만나기 반년 전쯤 첫 아이를 출산했지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그녀에게 뭐 그리 특별한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날 그 점심 식사 시간에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고 아름답고 선량하고 지적이며 매혹적인 여자를 본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 것처럼 단박에 그녀가 아주 가깝게 느껴졌어요. 상냥하고 지혜로운 눈이며 그 얼굴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옷장에 놓여있던 앨범에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당시 법원에서는 유대인 4명을 방화범으로 지목했고 제 생각엔 전혀 합당한 근거 없이 그들이 방화 모의자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점심 식사 시간 내내 아주 흥분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안나 알렉세이브나가 계속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만은 기억합니다. 드미트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루가노비치 씨는 선량한 분이었지만 일단 사람이 법정에 끌려온 건 그 사람 잘못 때문이고 법적인 절차나 서류를 통해서 판결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식사 시간이나 사적인 대화 중에 그런 의심을 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굳건히 견지하는 단순한 사람이었죠. 선생과 내가 불을 낸 게 아니지 않소.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도 감옥에 가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고는 남편도 아내도 제가 더 많이 먹고 마시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일들을 보며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커피를 끓이거나 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의 의중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두 사람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손님 접대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를 쳤고 저는 날이 저문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초봄의 일이었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수피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온여름을 보냈고 도시에 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날씬한 금발 여인에 대한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가벼운 그림자가 내 영혼에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늦은 가을 도시에서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를 부르기에 시장석으로 가보니 그곳에 시장 부인과 나란히 안나 알렉세이브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사랑스럽고 상냥한 눈을 보자 다시금 저항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되살아났고 그녀가 아주 가까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다가 극장 로비로 나갔다 왔습니다. 마르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예, 어깨에 바람이 들어서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잠을 잘 못 잡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전에 봄에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셨을 때는 더 젊고 활기차 보이셨는데요. 그때 너무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께 좀 관심이 갔었어요. 웬일인지 여름에 자주 선생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극장에 올 때도 선생님을 뵐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친 모습이시네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세요.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벨 콘스탄티니치께서 오셨습니다. 하녀나 유모가 대답을 하죠. 안나 알렉세이비나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으러 나와 매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 저에게 내밀던 우아하고 고상한 손, 평상복 원피스, 머리 모양, 목소리, 걸음걸이는 매번 저에게 제 인생에 무언가 새롭고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해 주기도 했지요. 혹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저는 유모와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와 놀거나 서재에 있는 터키식 소파에 누워 신문을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안나 알렉세이브나가 돌아오면 현관에서 그녀를 맞아 사온 물건들을 모두 받아들였지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번 꼭 소년처럼 그 물건들을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엄숙하게 받아들곤 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옆엔 내가 근심이 없으면 돼지를 사게 된다고요. 루가노비치 집에는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교제를 하게 된 거였죠. 제가 오랫동안 도시를 방문하지 않은 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여서 그 두 분은 아주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받고 여러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제가 학문을 연구하거나 글을 쓰는 대신 시골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며 많은 일을 하고 항상 땡전 한 푼 없이 가난하게 지내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쩌다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즐겁게 먹으면 그건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기분이 좋고 즐거운 순간에도 저는 그분들의 캐묻는 듯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빚쟁이가 저를 압박한다든지 시급하게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분들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창가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중 남편이 다가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파벨 콘스탄티니치, 저랑 집사람은 혹시 지금 돈이 필요하시면 전혀 사양하지 마시고 우리 돈을 빌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무안한 나머지 그의 귀가 빨개지곤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두 사람이 창가에서 소곤거리더니 남편이 다가와서 빨간 귀를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집사람은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를 강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소매 단추나 담배 아니면 스탠드 등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담례로 시골에서 사냥으로 잡은 새나 기름, 꽃을 보내곤 했지요. 사실 그 두 분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생활 초기에 저는 종종 돈을 빌렸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다지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루가노비치 댁에서는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야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행했습니다. 집에서도 밭에서도 헛간에서도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40이 넘은 지루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의 아이들을 낳고 사는 젊고 아름답고 외로운 여자의 비밀을 이해하려 무진애를 썼습니다. 또 그 지루하고 선량하고 단순한 사람, 너무도 고루한 상식을 대단한 듯 늘어놓고 무도회장이나 파티장에서는 시장에 내놓은 물건처럼 순종적이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지체 높은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그 힘없고 쓸모없는 사람. 그럼에도 자기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녀에게서 자기 아이를 낳은 그 사람의 비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왜 그녀가 나 아닌 그 사람을 만났는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끔찍한 실수가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도시로 가서 그녀의 눈을 보면 그녀도 매번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침부터 특별한 느낌이 들었고 나의 방문을 예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수줍게 그리고 가증애를 써서 숨기곤 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우리 자신에게 폭로해 버릴 수 있을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분명 그녀를 부드럽게 깊이 사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을 억누르지 못하면 이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고민하고 자문했습니다. 나의 이 고요하고 슬픈 사랑이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믿어주는 이 집의 모든 것을 갑자기 거칠고 잔인하게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게 온당한 일일까? 또 그녀가 내게 시집을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까? 내 삶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이었다면, 예를 들어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는 투사거나 유명한 학자나 배우, 예술가였다면 그건 다른 문제겠지만 하나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에서 그녀를 끌어내 똑같은, 어쩌면 더 일상적인 삶으로 데려가서 어쩌겠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병이 나서 죽으면, 아니 그저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보건대 그녀도 그녀대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만일 자기 감정에 몸을 맡기면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녀의 상황에서는 전자도 후자도 똑같이 두렵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런 일 없이도 힘들고 온갖 불행으로 가득 찬 내 삶을 그녀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나의 짝으로 아직 젊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만큼 일을 잘하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편에게 내가 지혜롭고 좋은 아가씨, 좋은 여주인이자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아가씨에게 장가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 도시를 다 뒤져도 그런 아가씨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안나 알렉세이브나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루가노비치 시댁을 방문할 때면
하늘은 정답게 미소 지었고 아이들은 파벨 콘스탄티니치 아저씨가 왔다고 소리치며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아무도 내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 역시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내 속에서 고결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고결한 존재가 집안을 거닐고 있다고 느꼈고 그 때문에 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특별히 매혹적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있으면 그들의 삶이 더 순결하고 아름다워지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안나 알렉세이브나는 매번 함께 걸어서 극장에 다녔습니다. 극장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로 어깨가 부딪힐 만큼 가까이 앉았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집어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은 그녀가 내게 정말 가까운 존재이자 내 것이며 우리는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오해 때문에 극장을 나설 때면 매번 낯선 사람들처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우리에 대해 온갖 이야기들을 떠들어댔지만 단 한마디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몇 년간 안나 알렉세이브나는 더 자주 어머니나 여동생의 집에 다녔습니다. 우울할 때가 많았고 만족할 수 없이 망가진 삶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남편도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신경쇠약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침묵하고 또 침묵했지만 낯선 사람이 있을 때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내가 누구와 논쟁이라도 벌릴 때면 항상 상대의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그녀와 극장에 갈 때 오페라 글라스를 가져오는 걸 깜빡하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언젠가는 끝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루가노비치 씨가 서부에서 현 지사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가구와 말과 별장을 팔아야 했지요. 별장에 갔다 돌아오며 마지막으로 정원과 녹색 지붕을 둘러볼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슬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별을 해야 할 것이 별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안나 알렉세이브나는 8월 말에 크림 지방으로 떠나고 그보다 조금 늦게 루가노비치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부의 현으로 떠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몰려가서 안나 알렉세이브나를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기차의 출발을 알리는 세 번째 벨이 울리기 직전 저는 그녀가 깜빡 잊고 간 바구니 중 하나를 객실 선반 위에 올려주려고 그녀가 타고 있는 칸막이 객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온 거지요. 거기 객실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둘 다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 어깨, 그리고 눈물에 젖은 손에 키스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심장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제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사소하고 기만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나 불행, 선행이나 악행보다 더 고상한 것, 더 중요한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아니면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는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기차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어있던 옆 객실로 들어가 첫 번째 역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걸어서 소피노로 돌아왔습니다. 안료인이 이야기하는 동안 비가 그치고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다. 브루킨과 이반 이바니치는 발코니로 나왔다. 거기서 보이는 정원, 그리고 이제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빛나는 만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이토록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준 선량하고 지혜로운 눈을 가진 저 사람이 실제로는 이곳 거대한 영지에서 마치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살며 학문이나 무언가 그의 삶에 좀 더 즐겁게 만들어줄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그 객실에서 그녀와 작별하며 그녀의 얼굴과 어깨에 입을 맞췄을 때 그 젊은 여인이 얼마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두 사람 모두 도시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브루키는 그녀와 알고 지내며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곤 했던 것이다.